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저희 군무원 기출문제 풀이 오늘 금요일 마지막 영상입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라고 제가 영상 또 하나 올리겠지만 일단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 날 좀 쉬운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려웠습니다. 켈리의 귀인 이론이라는 이론은 정말 7급에서도 거의 등장을 안 하는 이론인데 작년 군무원 9급에 출제가 되었었죠. 다시 출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제가 된 내용이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론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과정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다들 모의고사까지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제 군무원 모의고사까지 들으셨을 테니까 확인하는 차원으로 내용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의 귀인이론은 아시겠지만 연구자가 보통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요. 그 사람의 동기가 유발되는 요인이 내면적인 요인인지 외면적인 요인인지 어디에 귀인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근데 켈리의 귀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합의성. 합의성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합의성은 합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합의성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성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의성은 내 내면적인 요소에서 귀인하는 게 아니라 외면적인 요소, 외재적인 요소에서 귀인하는 행동 특성의 원인을 보여줍니다. 판단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결국 과거와 현재에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거니까 이거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행동 요소가 내적인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하나 봤던 게 뭐냐면 합의성, 일관성, 그 다음이 특이성. 나만 특이하게 행동하는 정도야.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 다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안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내가 주변의 영향이나 환경적인 맥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내가 특이성이 높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외적인 것. 그죠? 특이성이 높다라는 건 외적인 것. 내가 일관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내가 합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현재 외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귀인 요소들을 찾아주는 게 켈리의 귀인 이론이고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판단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까지 볼 이유는 없잖아요. 완전 말장난으로 문제 출제했는데 어쨌든 21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켈리의 귀인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셨을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갈게요.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인사혁신처 얘기하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비독립 단독제 기관 총무처 얘가 무려 1948년부터 1998년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나타나기까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총무처까지는 안 보셔도 지금 보시는 이 중앙인사위원회 요건 꼭 보셔야 되는 게 되게 특이한 형태. 보통 위원회의 형태는 독립형인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형이 아니라 비독립, 행정부 소속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제 설치가 되었고요. 행정자치부랑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4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자, 그 다음 지금, 그러니까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해서 가지고 있다가 인사기능을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둘 다 했던 거죠. 근데 2004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됐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인사관리 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인 요거는 지금 행안부 얘기하는 거예요. 행안부나 안전행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로 통합되어서 운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2014년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 신설, 현재까지 비독립 단독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인사위원회 폐지되어서 이게 행안부 또는 안전행정부로 현재 들어갔었던 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처 총폐합의 일환으로서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시 인사혁신처가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총무처,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 몰라도요. 이렇게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던 단서들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 합의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특징들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해 주세요. 자,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 사실 우드워드 같은 학자에 대해서 막 엄청 열심히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톰슨이나 페로 이들 중심으로 봐주시고 기술, 그다음 집권화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기술과 집권화의 상관관계가 여러 조직 구조의 관계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일상적인 기술은 집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이 비일상적인 기술도 매뉴얼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집권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술과 집권화의 상관관계는 좀 낮은 편이다. 많이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1번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2번 우드워드라는 학자 있죠. 이 학자는 기술을 소수 단위 상품 생산 체제, 우리가 보통 수공업 했을 때 내용들, 대량 생산 기술 체제, 공장제 기계공업 체계, 그리고 연속 공정 생산 체계, 이거는 톰슨이 얘기했었던 롱링크드, 길게 연결된 형태랑 비슷한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대량 생산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관료제 같은 그러한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톰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의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상호 의존, 상호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은 기술을 중개, 그다음 연계, 그다음 집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페로 너무 중요하죠. 과업의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조직의 유형을 우리 루틴 그 다음 크래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엔지니어링, 크래프트, 논루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톰슨, 그 다음 페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거 정도 해설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인 기법, 수치적 기법입니다. 계량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계량적 기법을 응용해서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도 양적인 방법. 정량, 양으로 계측하는 거죠. 실험적 방법이나 또는 비실험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제 집단 구성하지 못할 때.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정량적 수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고요. 정책 대안과 산출, 영향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분석하는 게 양적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목적이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대법원 데이터 수집을 심층 면답이나 참여 관찰법 등의 방법에 의존합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아니, 틀린 선지가 됐죠. 죄송해요. 심층 면답. 그 다음 참여 관찰. 누가 봐도요, 요거는 질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 수치적인 연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이게 정답이 될 거고요. 24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정부가 시정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하죠. 그죠? 종합심사하죠. 예결특위 종합심사하죠. 그 다음 본회의 심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는 틀린 선지고요. 예산 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관리 통제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정당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정당은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의 당론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은 여당,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행정부하고요. 지금 의회하고 각기 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회와 행정부, 이 정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예산 심의 역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 몇 번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굿모닝 행정학 공무원 기출문제 풀이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딱 2주 동안 반짝 진행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 기출을 좀 골라서 풀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다 매끄럽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공무원 기출을 풀어야지. 2013년부터. 아시겠지만 문항 공개가 2020년부터였습니다. 공개됐던 시점에도 기출 무려 4문제가 복수정답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연도 공무원 기출 문제 풀어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 행정직 문제들 조금 더 천천히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거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군무원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일행 계속 준비하시면서 군무원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긴 여정이었어요. 네, 아마 국가직 보시고 지방직 보시고 군무원까지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벌써 4월 달부터 3번째 보고 계시는 중이실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험 경험이 누적될수록 아마 긴장이 더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내일 시험도 평상시처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응원 영상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파이팅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